낭만서점 239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나몽입니다. 낭만서점 239회에서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농나무의 파수꾼을 다룹니다. 보통 히가시노 게이고가 쓰는 작품을 사이파 미스터리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농나무의 파수꾼은 사이파 미스터리와는 거리가 멀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보통 추리 소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악에 대해서 탐구하는 작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 그 악을 통해서 인간은 선한 존재라는 것을 역설하는 그런 전개가 굉장히 많은데 농나무의 파수꾼은 그냥 선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선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파하다가 마지막에 감동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현실을 살면서 많지는 않잖아요. 히가시노 게이고가 계속 사랑받는 이유, 특히 요즘에 또 사랑받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낭만서점에서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꽤 다뤘잖아요. 네.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서점에 가보면 이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히가시노 게이고는 아니 도대체 소설을 어떻게 쓰는 걸까? 이 사람의 이 창작열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는 걸까?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떻게 가능하다고 추측하시나요, 허이평론가님께서는? 그러니까요. 네. 실은 뭐 작품을 저는 뭐 원고료 네. 그게 저의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네.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는 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아주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연연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리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네. 그럼 이 사람의 창작력은 뭐 원동력은 돈도 아닐 거고 그럼 도대체 뭘까? 그럼 정말 순수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열 그걸 본인이 어떤 삶의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게 제일 이상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꾼의 천성. 그렇죠. 네, 그것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다작을 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 농나무의 파수꾼을 옮기니까 이제 양요녹 번역가인데 뭐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뿐만 아니라 일본 소설을 많이 번역을 했는데 여기 이제 번역가의 말이 실렸는데 이렇게 말이 실려 있어요. 제가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히가시노 게이고가 다작의 작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35년 동안 작가 생활을 했는데 그냥 꾸준하게 1년에 두세 편 정도 작품을 발표했다고 그래서 아니 이것이 다작이 아니라면? 아무튼 뭐 그걸 떠나서 히가시노 게이고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히가시노 게이고가 뭐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또 중국과 대만에도 인기가 많은가 봐요. 이 농나무의 파수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띠지에 사상 최초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전 세계 동시 출간이라고요. 이거 뭐 어벤져스 전 세계 동시 개봉과 뭐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같은 경우 중국에서 영화됐죠. 그리고 일본에서 작품됐죠. 한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에 대한 이제 판권을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냐면 그렇게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에 반응하는 국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농나무의 파수꾼이 동시에 출간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 뭐 당연할 수 있겠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하는 브랜드가 와, 좀 세계적인 브랜드구나라는 생각을 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에서도 히가시노 게이고가 썼다 그러면 뭐 한번 읽어볼만 하지라는 생각을 대다수의 독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허이평론가님은 농나무의 파수꾼 읽고 아마 이제 좋은 점에서도 그렇고 또 비판할 점에 대해서도 그렇고 할 말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는 뭐 장점과 단점 뭐 이따가 천천히 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말인데요. 소원을 100% 들어주는 신비한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과 서로 마음을 열고 만나기를 빌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서로 앞을 보고 있는데 앞을 보면서 저희가 또 손을 잡고 서로의 소원을 얘기해 준다면 100%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 되죠. 어떻게 소원을 이뤄주실 건가요? 제가 옆에 있어야 되나요? 이 책의 그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결함 있는 기계는 아무리 수리해도 또 고장이 난다. 네. 그 녀석도 마찬가지로 결함품이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증명하도록 해. 이 출판사에서 이 책의 중심 단락으로 이걸 꼽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과연 바뀔 수 있느냐를 두고 네. 뭐 실은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이런 얘기 있죠. 사람은 아무래도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네. 천성이 변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결함품은 어차피 수리해도 또 결함품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이 네. 소설은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그렇죠. 걸 좀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 우선 이 나오이 레이토라는 네. 이 남자가 주인공인데 네. 이 사람이 겪게 되는 일을 중심으로 이 농나무와 연결된 네. 이 농나무가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레이토가 변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 작품 뭐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도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 네.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958년생이니까 환갑이 넘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필 속도는 네. 여전하죠. 대표작을 소개해드리는 걸로 작가 소개를 대신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과 후 1985년에 데뷔했죠. 에도가 람포상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비밀로 또 일본 추리작가협회상 받았고 2006년에 용의자 X의 헌신 나오키상과 본격 미스터리 대상 받았습니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동급생, 숙명, 라플라스의 미녀, 마녀. 네.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이 책은 안 갖고 있어요. 가면산장 살인사건, 몽하나, 위험한 비너스, 눈보라 체이스, 연애 행방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요. 소설만 쓴 게 아니라 동화, 마더 크리스마스, 에세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무한, 토전 네, 되게 많죠. 그리고 허위평론가님과 낭만서점 함께하면서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무엇을 다뤘을까 생각해보면 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다뤘죠. 연애 행방 다뤘죠. 또 최근에 마스커레이드 호텔 다뤘죠. 그리고 오늘 농나무의 파수꾼 다룬다면 벌써 4편이네요. 네. 네. 저는 뭐 영화로도 네. 좀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들이 익숙합니다. 그렇죠. 뭐 용의자 X의 헌신도 그렇고요. 라플라스의 마녀도 네. 그렇고요. 뭐 정말 많은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 혹은 드라마가 네. 제작됐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 아까 이제 한국에서도 영화 판권을 샀고 또 중국에서도 만들어지고 일본에서도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용의자 X의 헌신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만들어졌죠. 한국에서도 만들어졌죠. 네. 중국에서도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통해서 영상화된 작품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네.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무한도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에세이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가 네. 스노우보드 매니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노우보드를 이제 어떻게 타게 되는가 네. 뭐 그러한 과정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네. 스노보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뭐 연예행방 다룰 때 스노보드 장이 배경이 돼서 거기서 또 이 모이는 사람들 간의 연예행방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룬 책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가 1985년에 네. 작가 데뷔를 한 거잖아요. 네. 거의 제가 살아온 그 기간과 작품 집필 기간이 네. 거의 비슷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번에 농나무의 파수꾼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데뷔 35주년을 기념해서 네. 한국, 중국, 일본, 대만에서 동시 출간됐다라고 했는데 네. 와 정말 긴 세월 동안 작품 활동을 했다는 것. 네. 그러니까 여전히 현역 작가라는 게 저는 뭐 이 작가의 작품적 성취를 떠나서 그 성실성만은 참 인정해줄 만하다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 농나무의 파수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나오이 레이토라는 청년입니다. 주거 침입, 또 기물 파손, 절도 미수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레이토는요. 네. 자신을 찾아온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변호사는 어떤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서 레이토를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의뢰인의 메시지는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면 레이토가 석방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자신을 찾아오라라는 거였습니다. 레이토에게 특별히 시킬 것이 있다고 말이죠. 레이토가 과연 이 변호사
이 변호사 뒤에 있는 의뢰인의 말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네.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혹시 동전 던지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걸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떡하지? 그냥 할까 맡기는 말까? 거죠. 예. 네. 운에 맡겨보지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동전 던지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선택을 결정한 레이토는요. 의뢰인의 말에 따르기로 합니다. 석방된 뒤에 레이토가 만난 의문의 인물, 그 의뢰인은 바로 야나기사와 치우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네. 60 정도의 나이가 돼 보이는 이 치우네는 레이토에게 이전에 말했던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건 월양신사라는 곳에 농나무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라라는 거였는데요. 네. 레이토는 농나무의 파수꾼이 돼서 이 나무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농나무의 파수꾼이니만큼 이제 농나무 어떻게 생긴 나무일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이 농나무가요.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농나무과의 상록화렵 교목 높이는 20m에서 30m 정도 되고 네.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의 타원형이다. 또 봄에 노란 꽃이 피고 열매는 가을에 짙은 자주색의 열매가 달리는데 줄기와 가지는 약용하고 나무는 건축재, 가구재의 원료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산기슭에 양지 바른 곳에 자라는데 한국, 일본, 대만 등지에 분포하고 있대요. 네. 이 농나무의 파수꾼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네, 출간이 되는데 네. 농나무가 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향 관련한 프로그램들 보게 되면 이 마을에 영험한 기운을 갖고 있는 나무라고 해가지고 소나무,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게 되면 그 마을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는 영험하다. 저것은 우리가 좀 보존해야 된다라고 그럼요.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좀 환경을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그런 전설들 많잖아요. 이 나무 베어내면 큰 벌을 받는다. 그 나무를 베어낸 사람은 네. 뭐 크게 해를 입는다. 네, 이런 전설들이요. 기묘한 이야기에서도 보면 그 나무가 또 다른 세계, 업사이드 세계와 연결돼 가지고 괴물이 그 나무를 통해서 막 나오기도 하고 하는 설정이 있기도 했죠. 맞아요. 자, 이 책에는 이 농나무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책의 12쪽에서 13쪽에 나와 있는데요. 네. 덤불숲을 빠져나가면 문득 시야가 툭 트이고 그 앞쪽에 거대한 괴물이 나타난다. 정체는 농나무다. 지름이 5m는 되겠다 싶은 거목으로 네. 높이도 20m는 넘을 것이다. 굵직굵직한 나뭇가지 여러 줄기가 구불구불 물결치며 위쪽으로 뻗어나간 모습은 큰 뱀이 뒤엉켜 있는 것 같다. 처음 봤을 때는 완전히 압도되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거목의 옆구리에는 거대한 구멍이 나 있다. 그 크기는 어른이라도 조금만 몸을 숙이면 너끈히 드나들 수 있을 정도다. 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 기둥 안쪽에는 동굴 같은 공간이 있고 그 넓이가 한 평 반쯤이나 된다. 나무벽 일부가 움푹 파여 폭 50cm쯤의 선반처럼 되어 있다.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깎아낸 것 같았지만 누가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이 안에 선반이 있고요. 네. 또 밀초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의 농나무를 오게 되는 이제 사람 같은 경우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덩치도 크고 굉장히 좀 나이도 있고 한 사람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농나무의 이제 지름이 5m이기 때문에 그 옆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평 반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도 그 농나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이제 찾아오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근데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야 지름이 5m이니까 들어갈 수는 있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 들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초를 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혹시나 부주의하면 그 나무에 불이 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파수꾼이 필요한 거구나. 또 설득이 되죠. 그래서 항상 화재 위험성 경고합니다. 네. 이 레이토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농나무가 갖고 있는 영험한 기운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규칙들이 있으니까 이 파수꾼은 그 규칙대로 농나무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계도
선도하는 일종의 농나무의 파수꾼, 나쁘게는 농나무의 선도부. 선도부요? 그냥 지킴이 정도? 네. 자, 주인공인 레이토가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주거침입, 기물파손, 절도미수를 저질렀는데 네. 뭐 그 이유가 여기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15쪽부터 20쪽을 참고하면 나오는데요. 네. 좀 설명을 드릴까요? 도요다 이제 공작 기계라는 곳인데 거기서 레이토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하고 또 그 회사에서 사이가 좋지를 않아가지고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굉장히 좀 비싸게 값 나가는 물건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그렇다면 월급을 못 받았는데 그거를 좀 가져 나와서 돈으로 바꿔야 되겠다. 뭐 그 정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걸리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가지러 갔다라기보다는 훔치는 거죠. 예, 훔치러 간 건데 네. 그 사정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장과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잘리게 된 이유가요. 방전 가공기라는 이 제품을 이제 판매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결함이 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손님한테 슬쩍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손님, 실은 이 기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요. 근데 그 손님도 그냥 이렇게 알려주면 그냥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사장하고 얘기하면서 자네 당신네 직원이 알려줬어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레이토가 좀 난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고객이 결함이 있다는 얘기는 레이토한테 들었다라는 말 때문에 그쵸. 사장한테 찍히게 되고요. 맞아요. 예, 그 경로한 사장이 해고를 선언한 것인데 이러면 안 되죠. 예, 이건 이제 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레이토의 그 언급되는 그런 행동들을 볼 때 레이토가 상당히 정직한 인물이구나라는 그렇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훔친다고 표현을 썼긴 하지만 그 자신이 부당하게 이제 해고를 당했고 또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좀 가름하려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던 거죠. 네. 그리고 이 사장이요 퇴직금도 안 줍니다. 네.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스패너를 휘두르면서 쫓아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 레이토로서는 그럼 내가 법에 호소하기는 어렵고 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겠다. 그럼 회사에 값 나가는 물건 내가 퇴직금 대신 갖고 오겠다라고 한 거죠. 물론 그 마음은 뭐 어떤 건지 납득은 됩니다만 방식이 잘못되긴 했죠. 그렇죠. 그래서 붙잡히게 되고요. 유치장에 있는 레이토에게 변호사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전혀 알 수 없었는데 변호사가 찾아와가지고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토 자네를 여기서 나오게 해줄 테니 그러면서 한 통의 이제 편지를 읽어주죠. 나오게 되면 나오게 해준 그 의뢰자 변호인에게 의뢰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이제 부탁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레이토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요. 그 받아들이는 과정이 뭔가 논리가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허나원 평론가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통 결정하세요? 동전을 던지거나 하지는 않죠. 아무래도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하고 불리할까를 좀 따질 텐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레이토는 동전을 던졌다는 것은 아직 자신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좀 따지기는 아직 좀 미숙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겠죠. 네, 일본에 100엔짜리 동전 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하는 그 동전을 던집니다. 그래서 뭐 직접 레이토가 던진 건 아니고 변호사가 대신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0엔짜리 동전을 던져 올리고 두 손으로 딱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른손을 아래로 하고 그 네. 위를 왼손으로 그렇죠. 덮었는데 자 어느 쪽인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레이토가 앞면이라고 네. 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면과 뒷면 동전 어떻게 구분하세요? 저는 구별 잘 못하거든요. 네, 뭐가 앞면이고 뭐가 뒷면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잘 기억해도 동전은 제조 연도가 표시된 쪽이 뒷면이야라고 변호사가 얘기해 줘요. 네. 레이토는 뒷면을 앞면으로 알았던 거죠. 네. 그래서 앞면이요. 그래서 변호사 딱 보여줬는데 그게 100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와 앞면이다 했는데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받아들였는데 네.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주죠. 그 뒤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실은 우리가 뭐 앞면이라고 생각하든 뒷면이라고 생각하든 간에 모든 결정은 어떻게 보면 착각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레이토가 나가는 쪽에 더 자신의 어떤 결정에 무게를 두고 그냥 안면을 굉장히 기쁘게 좀 얘기했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자,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변호사는 사장과의 협상을 통해 레이토를 풀어주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사장이 뭐 협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 합의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합의금 받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요이 사장이요. 결함 있는 기계는 아무리 수리해도 또 고장이 난다. 그 녀석도 마찬가지여서 어차피 결함품. 언젠가 훨씬 더 나쁜 짓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갈 것이다. 네. 라고 말을 했다고 변호사가 전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예언이 잘못되었다는 걸 증명하도록 해. 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 농나무의 파수꾼이 그 증명해가는 레이토가 그 과정을 이제 증명해가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필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선한 부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다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설정 자체가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잘 다가가는 걸로 보여요. 인간의 본성을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이라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인간은 백지처럼 태어난다. 네. 네. 라는 세 가지의 견해. 허나 평론가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백지처럼 태어나서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과 또 듣게 되는 것과 그걸 통해서 한 명의 인간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성선설, 성악설 얘기하면서 어떤 것이 먼저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에게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허위평론가님은 좀 다른 생각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인간의 선악이라고 하는 건 실은 반반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착하지도 완전히 나쁘지도 않은데 문제는 그렇다고 할 때 환경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또 부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데 어느 쪽을 더 개화시킬 것인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환경의 중요성,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발달시켜 나갈 것인가. 예, 저는 그쪽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레이토가 그 환경에 있어서는 정말 천혜의 조건을 띄고 태어났다. 물론 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파란만장한 그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변호사가 와서 사연을 얘기해주고 나가서 이제 그 의뢰인이 누구인가 알게 됐을 때 레이토는 제가 읽었을 때는 아니 이 녀석 생각보다 축복받은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되네 라는 거를 좀 알려주게 되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환경이라고 하는 건요. 뭐 금수저로 태어났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 자체를 그러니까 다르게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두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 그 사람의 적성에 따라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환경과 상관없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착하게 사는 사람, 아무리 주변에서 따뜻하게 대해줘도 그리고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성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갖고 태어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성품이라는 것이 이 환경과 또 이 사람이 겪게 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은 이제 차후의 문제인 거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태어나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없는 거죠. 능력의 범위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환경을 바꿔나가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또 한편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도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때 그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람이 가진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이 변호사의 의뢰인이 누구였냐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그 사람이 바로 야나기사와 치우네입니다. 이 야나기사와 치우네가 누구냐? 바로 레이토의 이모입니다. 레이토의 이모인데 레이토의 어머니와는 이제 이복 자매인 관계이죠. 그러니까 생전에 뭐 전혀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레이토는 전혀 만났던 기억이 없는 생면부재의 사람인데 이 치우네 이모의 얘기에 따르면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레이토가 어릴 어렸을 때라서 때죠. 예. 레이토는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치우네와 또 레이토가 만나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낭독으로 네. 여러분께 좀 들려드릴게요. 네, 36쪽부터 39쪽이고요. 야나기사와 치우네 이모를 네. 또 삶의 경험이 제가 더 많지 않습니까? 부잣집 것도 더 이모가 많고. 되시겠다는 거고. 그래도 제가 하기로 하고 네. 뭐 재력으로 워낙 이제 하시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또 방황하는 레이토는 허이펑관님이 낭독하겠습니다. 네. 야나기사와 씨가 내 이모님이라는 건 믿을게요. 하지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제야 그런 걸 밝히시는 거죠? 치우네는 양쪽 눈썹을 치켜 올리고 뜻밖의 얘기라도 들은 것처럼 눈이 둥그레졌다. 왜냐고요? 그야 당연히 그쪽 때문이죠. 나 때문에? 후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할머니가 왜 그런 연락을요? 그러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야나기사와가의 명성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일가 친척 중 누군가가 불상사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당주인 나에게 알려야 한다는 게 규칙입니다. 후미 씨는 그 규칙에 따른 것뿐이지요. 연락을 받고 나는 잘 아는 변호사와 상의해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이와모토 변호사는 내 학생 시절의 친구예요. 다행히 합의 처리가 그리 어렵지는 않겠다고 하더군요. 한편으로 나는 후미 씨에게 최근의 손자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리 칭찬받을 만하게 살지는 않은 것 같더군요. 뭔 참견이냐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찌됐던 상대는 레이토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준 은인인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있었어요. 이와모토 변호사에게서 내 전언은 들었겠죠? 네. 라고 레이토는 턱을 슬쩍 내밀었다. 네. 이 석방된 뒤에 의뢰인의 명에 따르겠다면 변호사 비용은 다 대주겠다라는 얘기라면 들었는데요. 그쪽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의사에 변경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만일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 약속을 무효로 하는 대신 변호사 비용 전액을 그쪽이 지불한다 라는 길도 있는데. 그거야 뭐 뻔히 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냅니까? 근데요, 나는 별다른 특기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라야 기껏 거기서 거기에요. 그간의 경력을 들어봤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대학에는 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가지 않은 게 아니라 못 간 거예요. 그럴 돈도 없었고. 마음만 먹는다면 어떻게든 갈 수 있었을 테지만 좋아요. 그건 됐습니다. 장래의 꿈은 무엇이죠? 꿈? 전망이라도 좋아요. 뭐가 되고 싶다든가 어떤 식으로 살고 싶다든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전망이라 딱히 없는데요. 어떤 식이든 상관없으니까 뭐 아무튼 살아갈 수만 있으면 된다는 느낌이랄까? 알겠어요. 그렇다면 더욱더 내 지시에 따르도록 할 수밖에 없겠군요.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그쪽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나만 할 수 있는 일? 그게 뭔데요? 그쪽이 해야 할 일. 그건 농나무 파수꾼입니다. 이 변호사의 그 숨은 의뢰인이 누굴까? 네. 저도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거든요. 혹시 나쁜 일 시키면 어떡하지? 그러게요. 네. 걱정이 될 수도 레이터도 있잖아요. 그걸 걱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면 어떡하지? 네.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또 다른 범죄를 네.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전까지의 과정이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이제 치훈의 이모가 네. 그런 물음하잖아요. 꿈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레이토 같은 경우는 뭐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전망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건 아까 이제 동전 던지기 부분이 네네. 있었는데 그것처럼 아직 레이토는 그 앞날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좀 설계해본 적도 생각해본 적도 없다는 게 또 드러나기도 하죠.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게 뭐 네. 레이터뿐만 아니라 실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꽤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꼭 꿈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좀 의견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꿈이라는 것을 직업으로 대체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너 맞아요. 꿈이 뭐니? 전 판사요. 전 변호사요. 전 아니면 의사요. 건물을 한 채 갖고 싶어요. 그렇죠. 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과연 그런 직업이
내 꿈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요. 네, 치운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꿈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레이토가 한 명의 또 사회적에서 책임감을 갖는 이제 인물로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 숨은 뜻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자신의 의도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또 드러내는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레이토가 이 농나무의 파수꾼으로 이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월양신사라는 곳으로 가는데 네. 여기에 아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거대한 농나무가 있습니다. 네.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거기에 이제 찾아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지 도시아키라는 남자의 50대 중반인데요. 네. 정기적으로 기념이라는 걸 하러 옵니다. 기원이 아니라 기념을 하러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 기념이라는 말이 빌기자에 생각염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원이라고 할 때는 빌기자에 원할 원자를 쓰는 건데 네. 왜 우리가 이 책에서 기원이 아니라 기념이라고 하느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그렇죠. 의문을 레이토도 갖습니다. 근데 이걸 치오네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운에는 알려주지 않는 대신에 농나무 파수꾼으로 레이토가 종무소, 그러니까 그 월양신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스스로 알아가야 된다라는 과제를 남기는 거죠. 아니 뭐 알려주면 어떨까요? 근데 농나무라는 것은 지금 치운의 가문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인물을 좀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교육하려고 할 때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좀 알려준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처음부터 다 알려주지 않은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파수꾼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네.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렇죠.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어떤 작품을 쓰든 추리라는 기법을 빼놓지 않잖아요. 아, 네. 과연 이 비밀이 뭘까? 이걸 걸 독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궁금하게 하면서 네. 뭐 레이토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상태니까 그걸 끝까지 끌고 나가서 이제 한 소설의 중후반부 돼야 네. 이 비밀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 추리가 이 히가시노 게이고 이제 주특기이긴 하지만 그 농나무의 파수꾼을 읽으면서 또 나미야자 파점의 기적을 읽으면서 오히려 그 추리를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어떤 사연들 있잖아요. 예. 그 사연들이 사람 이야기와 이제 등치를 하는 건데 그거 읽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게 과연 치오네가 왜 이렇게 레이토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그 편의들을 봐주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둘 사이에 있는 사연이기도 하잖아요. 결국에는 사람 이야기가 관심을 끌게 만드는 또 히가시노 게이고의 또 힘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 농나무에 이제 정기적으로 기념을 하러 오는 이 사지 도시아키. 근데 이 사지 도시아키의 딸 사지 유미가 네. 아버지의 뒤를 밟습니다. 보통 농나무에 그 기념을 하러 오게 되면 농나무까지 이 레이토가 안내는 해주지만 그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온전히 기념하러 온 사람만이 이제 농나무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사지 도시아키를 안내하고 난 후에 자신이 있던 이제 관리소로 가는데 뭔가 손전등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네, 수상한 사람이 자꾸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맞아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의 딸이었던 거예요. 근데 네. 왜 이 딸이 몰래 아버지 뒤를 밟았느냐? 아버지가 툭하면 연락이 끊기고 이상한 데로 가서 네. 뭔가를 하니까 그렇죠. 또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것 같은데 이건 불륜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부부의 세계죠. 네, 뒤를 밟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륜의 현장을 잡게 됐을 때 딸 유미는 이제 아버지에게 뭐 따끔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러면 안 되라던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어떤 상황인지 궁금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농나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됐으니까 거기까지 따라오다가 지금 레이토에게 걸린 상황입니다. 네, 뭐 이 유미와 또 레이토가 서로 동년배라 이 유미의 사정을 듣게 된 레이토가
도와주기로 해요. 과연 아버지가 불륜인가 아닌가? 혹은 여기에 얽힌 비밀이 무엇인가를 네. 좀 함께 풀어보기로 한 거죠. 근데 농나무 파수꾼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념하러 온 사람이 무엇을 염원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서도 안 되고 몰래 봐서도 안 되고 이런 규칙이 있지만 유미가 너무 간절하게 이 레이토에게 아버지 사연이 있으니까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함께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죠. 네. 또 유미를 레이토가 은근히 좋아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예, 그런 속셈이 있었다는 것도 네.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으로 일하면서 농나무에 얽힌 사연과 농나무가 갖고 있는 그런 영험한 기운은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치우네가 지금 레이토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도 좀 궁금증이 함께 결합을 하면서 그렇죠. 유미야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추리라고 하는 게 이 소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농나무의 비밀, 또 한 가지는 사지 도시아키와 사지 유미에 관련된 이 부녀에 얽힌 사연은 무엇인가. 그렇죠. 예, 그 두 가지가 같이 얽혀 들어가면서 이 소설의 플롯을 구성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결국엔 또 레이토와 치우네의 관계까지 맥락을 함께하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술술 풀린다. 그래서 페이지가 술술 넘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또 다른 인물들, 뭐 네. 이를테면 치우네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그 다른 캐릭터들도 나름대로의 비중을 갖고 있지만 그렇죠. 크게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인 것이고요. 네. 이 도시아키가 농나무 안에서 뭘 하는가를 봤더니 농나무 속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네. 뭐 콧노래예요? 입노래 아니에요? 네, 뭐 이런 노래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네. 도대체 뭔가 이 사람 왜 이런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 농나무가 이제 사람들의 그 염원을 받아들이고 이제 소원을 풀어준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그 작동 원리는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예.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힌트는 나옵니다. 하나는 보름달밤, 금음달밤에 이 농나무에 찾아오는 예약이 급증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 농나무의 영험함이 드러나는 이 순간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라는 것이 그렇죠. 이제 나오는데요. 과연 보름달과 금음달 밤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 또 궁금하시죠? 이 농나무의 비밀은요. 373쪽부터 이렇게 서술이 되는데 이 소설 뒷부분이잖아요. 이 스포일러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예,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건 스포일러니까 이제 끝낼게요. 라고 하면 뭐 뭐 이렇게 여러분께 정말 가만 보여드리는 걸로 끝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거 농나무의 파수꾼 내가 직접 읽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스포일러 듣고 싶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한 10분 정도 건너뛰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 기념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보름달과 금음달이 뜨는 밤 이렇게 이제 두 시기의 사람들이 주로 오게 되는데요. 그 두 시기에는 뭔가 관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찾아오는 사람들 간의 혈연 관계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 중에 먼저 오는 한 사람이 이 농나무에 와가지고 자신이 그 혈연 관계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을 이 농나무에게 좀 전해주거든요. 그것을 보통 예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념을 한 것을 그 후에 이 혈연 관계 있는 사람이 오게 돼서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농나무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것을 또 수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를 농나무를 이제 매개체 삼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기원을 하는 거죠. 네, 이 농나무가 기억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언어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오감 혹은 텔레파시처럼 온몸으로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전부 다 내가 체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농나무의 비밀, 말이 아닌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것. 이게 뭐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이심전심 혹은 염화미소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통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 초코파이의 정 같은 거 아닌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거 말해야죠. 이 석가모니가 영산에서 이제 연꽃을 이렇게 딱
대중에게 보여요. 네네. 그때 사람들이 뭐야? 왜 갑자기 석가모니가 저렇게 꽃을 들지?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그 중에 제자인 이 마하가선만이 그 뜻을 알고요. 미소를 지었다라는 게 이 염화 미소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너만이 나의 뜻을 알구나 해서 이제 그 불교의 진리를 주었다고 하는 데서 이제 염화 미소가 유래되는 건데, 그러니까 말로 전할 수 없는 것들. 저는 정말로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가령 누군가가 이제 선물을 줬을 때 그 선물을 줌으로 해서 뭐 그 전에 뭔가 갈등이 있었는데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 갈등이 풀리는 과정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런 좀 말로 하지 않아도 풀리는 감정의 매개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고 네.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염원할 때 히가시노 게이고는 픽션, 농나무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건들을 그렇죠. 좀 대신 보여주는 것인데, 허남평론가님은 뭐 이런 설정, 나에게도 이런 농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농나무라는 어떤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농나무를 통해서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앞에 있던 옆에 있던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말하지 못하는 것에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할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손잡는 방식으로 했을 때 그 손잡는 것 또한 그 하나의 농나무의 은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런 방식으로 좀 관계가 친밀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훨씬 좋아지는 것을 이제 바란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이런 책 읽으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 뭐 가족도 그렇고 지금 낭만 서점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뭐 독자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 낭만 서점이라는 팟캐스트가 또 저와 이것을 듣는 청취자분들의 농나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농나무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요. 이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기능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허남웅 평론가님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농나무에게 염원하겠다라고 하면 좋아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 여기에 다 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허남 평론가님께 제가 서운했던 것, 왜 자기 혼자만 저런 거 먹어? 라든가, 허남 평론가님 오늘 패션 좀 이상한데? 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허남 평론가님께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거는 말로 안 하고 제가 농나무에 들어가서 감지해야 되는데 말로 하네요. 지금 화이평원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념을 하고 수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농나무를 찾아온 그 도시아키가 이 딸에게 또 가족에게 농나무를 찾아간다고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그렇죠. 농나무에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거기 바치는데 그것이 이제 유미에게 가닿게 됐을 때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것 외의 내용들, 그러니까 가족이더라도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혹시나 밝혀질까봐 두려웠던 것도 있었던 거죠. 허남 평론가님은 하실 거예요? 농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예념하시겠습니까? 예념이든 수념이든. 가진 게 없어서 아니 왜 가진 게 없어요? 생각을 아니 그 농나무의 파수꾼을 재밌게 읽으면서 한편으로 좀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농나무를 찾아와서 이렇게 수념을 하고 예념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게 되면 뭔가 가진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해서 저는 생각을 했죠.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 없다. 아니 왜 가진 것은 많지만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죠. 허남 평론가님이 예념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수념을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아니요, 저는 동생? 그 걱정이 부모님?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예념을 할 수 있는데 그 예념에 담긴 내용이 보통 긍정적인 것보단 쟤 왜 저래? 안 좋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농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전 예념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가요? 아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전 제 비밀을 가족에게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되게 커다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가족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 전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람은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밀이 없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사람처럼 가난하다. 이상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는다라고 하는 음. 것은 글쎄요. 전 그게 그렇게 마냥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 낭만 서점을 통해서 이제 제 영호라는 작품 또 소개해드렸는데 그 안에 그런 얘기도 나오죠. 모두들 각자의 벽에는 숨긴 시체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시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구나 다 밝히기 힘든 비밀이 있으니까요. 그 비밀이 밝혀졌을 때 저도 그것이 몰고 올 파장 같은 것들을 감당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나무라는 것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밝은 면 또 긍정적인 면 쪽을 훨씬 더 이제 부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농나무의 파수꾼이라는 작품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직접 책을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쉬운 점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 한 줄 그렇죠. 평을 공유하면서 네. 말씀을 좀 나눠보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농나무를 통해서 예념을 하고 수념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배경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농나무에서 그런 영감한 기운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가? 오히려 저는 만약에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모든 관계에서 있는 긍정성을 얘기하고 싶고 소원이 100% 들어주는 것이라면 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오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여기 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장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을 또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계층을 넓히면 더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애초에 야나기사와 치우네라고 하는 사람이 네. 어쩜 거대한 기업을 일군 그렇죠. 중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다 주변의 커넥션들이 이런 상위 클래스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터 같은 경우는 힘든 그 환경에서 이 20살이 될 때까지 살아왔지만 농나무 파수꾼을 하면서 전혀 이제 다른 세계에 적응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는 거죠. 현안 평론가님은 그럼 이 작품의 한 줄 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가진 한 줄 평은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런 좀 뜻을 따라서 긍정적으로 저는 잡았어요. 아쉬운 점 이렇게 얘기하시고 허이 평론가님도 자주 그러시잖아요. 네. 네. 우리가 잡는 손이 서로의 농나무가 된다면 보통 현실에 농나무가 존재하지는 않겠죠. 대신 농나무를 통해서 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손을 잡으면서 전해지는 그런 감정도 있을 거고 또 관계의 진전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 농나무의 파수꾼에서 캐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줄 평 잡아봤고요. 허위 평론가님의 이제 이 농나무 파수꾼에 대한 아쉬운 점 그리고 한 줄 평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허나운 평론가님 말씀드리면서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네. 이런 노래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또 정우성 씨가 나왔던 CF에도 이 노래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에 항상 부족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항상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엔 모자라다는 거죠. 그래서 허나운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서로가 이렇게 농나무가 되면서 그 사랑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 굉장히 이상적이죠.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여기에 나오는 그 혈연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 작품에서 비혈연이 중시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그 화가자 그룹의 후계자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비혈연 관계의 중요성 같은 것도 언급을 뭐 하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여전히 혈연이라는 것이 중시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치우네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 레이토를 이제 좀 밝은 길로 이끌어주는 조력자 혹은 인도자인데 이 사람의 행태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치우네는 그 전까지는 레이토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죠. 하지만 레이토가 이제 유치장에 들어간 후에 그를 도와주게 되는데 실은 그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필요성도 매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전혀 그러니까 완벽한 선의에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데리고 온다였어요. 얘가 아니라면 또 다른 대체자를 어떻게든 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설정 자체가 이게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치운해가 그 하고 있는 어떤 행태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한 줄 평을 네. 치운해의 My Fair Lady라고 네. 마이 페어 레이디라고 설정을 한다면 했어요. 또 오드리 헵번이 출연했던 또 대표작이기도 한데요. 네. 네. 말씀을 드리자면 1964년에 음. 개봉을 한 작품인데 이게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이 극작가의 피그말리온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렇죠. 뭐 조지 큐커 감독이 만들었는데 오드리 헵번이 여기에서 그 사투리를 쓰는 여성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언어학자와 그 친구가 이제 내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 여자의 사투리를 고쳐서 그렇죠. 그리고 저 하층 계급에 속한 여자를 완벽하게 상류층으로 상류층으로 그러니까 진짜 뭐 돈을 많이 준다는 게 아니라 음. 교양을 그런 식으로 언어의 그렇죠. 힘을 통해서 바꿔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바꿔놓습니다. 근데 이 마이 페어 레이디에 대해서 가해지는 비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일종의 가스라이팅.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계급으로 그녀를 돌려놓고 음. 내 마음대로 조종하게 한다라는 것. 근데 이걸 이 작품 안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실행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레이토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레이토는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고 네. 네, 교정을 하죠. 계속 고쳐요. 네. 그러니까 상류층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 왜 상류층의 모든 예의 범절 혹은 그 규범을 레이토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를 좀 언급해 보게 돼요. 결국 이것은 훈육이라는 시스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계에 진입할 수 없다라는 어떤 또 다른 장벽을 세우는 것처럼 저에겐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이제 농나무가 이 레이토가 그 위에 있는 이제 상층 계급으로 진출하게 되는 매개체처럼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한 줄 평을 치운의 My Fair Lady 라고 한 것이고요. 네.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읽으실지 모르겠네요. 낭만서점 오늘 239회 히가시노 게이고의 농나무의 파수꾼 다뤄봤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읽으신 소감 저희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은 워낙에 이제 많이 읽히기도 하고 또 낭만서점 다룰 때도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할 때마다 조회수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작품이 지닌 진가도 있고 또 비판할 지점도 있는데요. 또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분명한 건 이 작품 재밌습니다. 네, 가독성 있고요. 쭉쭉 읽힙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이 사연들이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어떤 예술가들이 있어요. 가령 그 도시아키가 와가지고 이제 뭔가 음악을 통해 가지고 형제간에 말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계속 전달하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 또 반고우 형제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형과 또 동생이 나눈 그런 형제 같은 게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비교해가지고 또 읽을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해서 좀 입체적으로 읽으시는 것도 좋은 좀 독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낭만서점 239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농나무의 파수꾼 오늘 다뤄봤고요. 다음 주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